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최기상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연관된 거라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한마디로 미래비전 관련해서 주요하게 기획예산처가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성장펀드, AI 고속도로 인프라, R&D 예산 확대 등 관련해서 AI 대전환 시대 기획예산처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주요한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예산처는 미래비전 2050 전략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국가대략 2045로 칭하는 각각 장기 비전을 계획 중에 있는데 이 관련한 사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좀 확인을 했고요. 아마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분리돼서 독립된 부처인데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미래비전 노무현 정부 때는 2030, 지금은 이제 2050, 2045 이렇게 보통 국가 비전 30년 후를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형태로 정부가 준비해 왔는데 현재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이 계획에 약간의 개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잘 조정해서 정부 전체의 비전들을 잘 조정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던 시기에 그 갈등들이 상당히 있었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약간 예산과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어서 재정 확대와 재정 건전성의 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서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 우려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말 그대로 이제 경제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재정경제부와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상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 정책을 펴라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 속에서 협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수기해서 정리된 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 중동 리스크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갑자기 돌출한 사실은 돌출 변수로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올해 경제 성장률과 여러 가지 세입 세출 이 추계를 할 때 중동 전쟁은 사실은 변수로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중동 전쟁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거의 한 4주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더 진행이 될지 아니면 중단이 될지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에 따라서 플랜 A와 B를 짜는데 실제로 보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엔 중동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에너지 수급이 전쟁이 중단됐다고 손치더라도 바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3개월, 6개월 이후에 추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우리 2020년부터 25년까지 작년에 연성장 1%였고 특히 4사분기 25년 4사분기에는 마이너스 0.3%였어요. 그것 한번 올해 2%로 설계를 했는데 유가의 문제가 직접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보자의 생각은? 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중심의 이 수출 호황이나 또는 이 소비 중심의 내수 진작의 흐름에 이 중동 변수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부 또는 그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수치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제 정부의 예산의 조기 집행은 조기 집행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비와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이런 외부적 그 변수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봅니다. 네. 저는 연구 기간도 있고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예측되지 못하기 때문에 플랜 A와 B를 네. 단기적으로 끝날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기적으로 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긴급하게 기획개선청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서 그에 따라서 전 부처가 그에 입각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좀 설계도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이후 그 이전 시기에 상당히 어려웠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추경이라고 하듯이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출 분야에서 방산이라든지 고정밀 산업이란 이런 분야에서 조금 수출 금융에 대한 지원들도 이번 추경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기업 말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한도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실제로 주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산자부나 각 부처에 좀 받아서 이번 추경에서 민생 추경의 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부분에서의 지원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기업들에게 좀 활력을 주는 방식의 추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견해 어떠세요? 네. 꼭-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안정 차원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두텁고 빠르게 유동성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직접 융자이건 뭐 또는 보증이건 또는 뭐 무역 금융이건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동 상황에 대해서 기획개선처 장관이 되셔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건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이 돼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한번 긴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이 이란과의 협상을 통하여 일본 원유를 운반하는 배를 통과시키는 거 합의한 거 아시죠? 기사 나왔죠. 예, 예. 그건 뭐냐. 그리고 그 시기도 아주 절묘했어요. 다카이치와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 끝나고 일본에 복귀해서 그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즉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대단히 어렵지만 두 가지의 길을 다 고민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대통령실의 뭐 안보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하고 진행을 했겠지만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마 대단히 국익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성장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를 보시면 잠재 성장률이 화면이 안 뜨네요. 표 주세요. 떴네요. 잠재 성장률이 보시면 2040년대 0% 내외예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중에 노동 투입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저출산이고 인구 소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을 키워내서 잠재 성장률의 모멘텀을 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올해 예산을 보면 각 부처 예산에 AI와 AX가 붙은 예산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AI 대전환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후보자로서 이후에 그 선택과 집중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PPT 하나 더 넘겨주시면 선진국의 재정 지출 상황을 보면 이 표를 보듯이
팬데믹 시기에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가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그 산업의 전환 시기 속에서 민간 회사나 일반 회사가 모험적 투자를 하기에는 그 작은 나라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필요한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나 AI를 중심으로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하나 더 넘겨주시죠.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경향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부채의 위험성도 있지만 재정 건설성의 우려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 투자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 신흥국을 다 포함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OECD에서도 EU에서도 연도별 재정 주칙 3% 준수 여부에 대해서 대단히 잘 지키다가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깨졌고 절반 이상의 국가는 현재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과 조건이 상당히 바뀌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금과 옥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EU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들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재정 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면서 미래 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것인가, 성장의 축을 만들 것인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인데요. 사실은 쭉 2019년부터 현재까지 2022년까지 늘어오다가 2023년부터 25년까지 거의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도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 150억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즉 참여 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예산 중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데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너무 150억은 너무 소폭으로 제가 보기엔 진행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광역에서 편성하는 예산보다도 한마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편성하는 예산보다 작습니다. 네. 근데 뭐냐면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하지 말고 설계를 한번 해보고 참여 예산 정책관도 이번 기획 예산중에 생겼어요. 아시죠? 네. 있어요. 잘 보시고 저희가 토론회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AI 또 AX 관련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작년 대비 3배 가량, 그러니까 작년이 3.3조라면 올해가 이제 9.9조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연히 더 늘어날 전망이죠. 이 과정에서 이 효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중복되는 사업에서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기에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기존 방식과 달리 좀 더 이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참여하는 이 평가단 자체도 또 자문단도 이렇게 새롭게 좀 구성을 폭을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사업의 질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규모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